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년 전 드라마 허준. 역대급 시청률로 아직까지 방송가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60%가 넘는 시청률 기록을 남겼고요. 이 드라마가 수출된 중동에선 무려 80%가 넘는 시청률로 당시의 방송 시간대에는 테러가 멈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역대급 시청률이 나오기는 힘든 시대가 됐어요. TV 한 대 앞에 다 같이 모여 앉지 않아도 되고요. 본방송이 아니라도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보기도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TV 시청률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은 뉴미디어 트렌드부터 시작해봅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원순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원순우입니다. 네. 자, 최근 이 드라마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긴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뭐 채널명조차 사실은 생소한,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채널에서 방송되는 터라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데이터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던데, 그런데 이 시청률에 사실은 OTT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도 동시에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존 지상파나 IPTV를 넘어서 OTT로 동시에 방송되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이 플랫폼 시대가 도래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 우영우가 가져온 OTT 시대에 다시 봐야 할 시청률, 요거를 주제로 한번 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영우 드라마 얘기부터 좀 한번 풀어봐 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영우 같은 드라마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건 시청률이 있죠. 네. OTT의 이제 등장으로 이제 드라마 시청 패턴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몰아보기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 시청 시간을 기다려서 한 회 한 회 보는 패턴보다는 네. 내가 시간이 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네. 그런 식으로 바뀐 건데요. 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과연 그럼 시청률일까? 시청률은 한 그 방송이 된 그 순간의 시청률을 측정한 거니. 그렇죠. 재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료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고편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 잡기 위해서는 시청률만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한 회 한 회가 아닌 그 작품 하나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지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PD님은 그 드라마의 경쟁력이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많이 봐주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드라마는 재밌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미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작품을 두고 어떤 사람은 웃겨서 재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치해서 재미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재미를 아무리 설문조사를 해도 정답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드라마의 재미를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과 확산인데요. 집중과 확산. 네. 네. 드라마는 이제 영화와 달리 호흡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네. 1회, 2회, 3회, 뭐 길게는 10몇 회. 네, 그렇죠. 50부작도 있고. 네. 근데 이 긴 회차에 그 데이터가 계속 상승을 한 작품이 있고 유지를 한 작품이 있고 네.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시청률도 그렇고 화제수도 그렇고 뉴스 기사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가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러한 그 데이터의 그 추이를 분석하는
그 재미를 분석하는 거가 바로 이번에 새로 발표한 펀덱스라는 지수입니다. 아까 그럼 재미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온 펀, 네. 그리고 뭐 어떤 지표를 뜻하는 인덱스 뭐 이런 걸 합친 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한 300여 편을 분석해 본 결과 네. 방송 첫 회의 스코어보다 마지막 회가 뛰어넘는 편수의 퍼센테이지가 네. 한 20여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구나.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성환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네. 대확산이라고 이거는 표현될 뭐 정도로 그냥 확산도 아니고 네. 그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네. 이렇게 달나라로 이제 발사되는 로켓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수직 상승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이런 그래프는 처음 봤는데 네. 이제 기존 드라마의 기록을 모두 경신했을 정도의 신드롬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는 펀덱스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 곡선이 혹시라도 중반 이후부터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꺾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읽어내야 되는 게 펀덱스인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걸 봤느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한 작품에 대한 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집중과 확산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는 총 6가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 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구 시청자 수, 2049 시청자 수. 어차피 TV라는 디바이스를 시청하는 그 그룹이 있는 건 뭐 맞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TV는 보진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시청을 하거나 간접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화제성.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연자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가 그 배역을 하느냐, 그게 되게 또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출연자 화제성을 또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언론 주목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이 런칭이 될 때 제작사나 방송국에서는 열심히 마케팅 홍보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겠죠. 네. 대부분 이제 방송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뒤로 갈수록 기사량이 줄어듭니다. 보통 초반에 이제 보도자료를 막 뿌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거나 반응이 좋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기자분들이 캐치를 하신 거죠. 대중적으로 이 드라마가 지금 신드롬급이고 그쵸. 내가 이 기사를 쓰면은 조회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 주목도가 뒤로 갈수록 상승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 드라마가 재밌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전 보고 있고요. 네. 클립 조회수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요즘은 짤 영상이 그렇죠.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6가지의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쪽에 쏠려서 큰 점수를 얻는 것보다 이 6가지가 고른 점수를 얻은 드라마가 네. 펀덱스 점수를 잘 받는 구조의 조사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우영우 관련된 그 네티즌의 글들을 이제 분석해서 매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영우뿐만 아니고 이제 주간 보고서를 방송국에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분석 과정에서 보면은 네. 우영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시청한 사람이 이제 너무 좋은데 채널이 너무 이제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마이너하지 않죠. 예, 이미 뭐 떴죠. 예, 네. 마이너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보면 어떡하지?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네, 이 걱정을 해주는 게 처음 1주, 2주차까지 몰려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방송이 되고 그렇죠. 있었어요. 끝나면 바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응원의 글을 보고 넷플릭스에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우영우가 대확산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드라마 얘기도 했는데 이 펀덱스가 가장 높았던 작품이 어떤 건가요? 2018년도부터 360여 편을 조사했는데요. 네.
1위는 JTBC의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오, 역시 그러네요, 진짜. 벌써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100점 만점에 99.32점을 받았는데 네. 당시 시청률이 1.7%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 드라마도 점점 갈수록 그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종영은 23.8%로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 우영우가 추세인데 그러네요. 우영우가 최근 이번 주에 살짝 꺾였죠. 추가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청률이 10주 연속 올랐어요. 10주 연속 재밌었다는 거죠. 그죠.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네요. 화제성도 9배 올랐고요. 화제성도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록을 이렇게 8주, 9주, 10주 연속 경신하면서 네. 달려간다는 거는 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언론 주목도도 14배가 뛰었고요. 클립 조회수 6배. 네. 그래서 전 데이터 부분에서 대확산 추이를 보인 것이 스카이캐슬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영우는 현재까지의 이제 추세랑 비교를 하자면 네. 우영우가 쉽게 넘어설 것 같기도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방송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네, 한번 저희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펀덱스와는 이 별개로 최근에 TV하고 OTT를 합쳐서 화제성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던데 그러면은 그동안 TV는 뭐 본방송으로 보고 또 OTT는 회차별 또는 이렇게 몰아보기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시청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TV 프로그램끼리만 순위를 매겨서 시청률하고 화제성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희도 사실은 OTT 오리지널을 같이 조사하진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같은 건 매주 오픈을 하니 매주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네. 매주 관련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OTT는 한꺼번에 처음에 이제 오픈이 돼 버리면은 그렇죠. 뒤로 갈수록 데이터량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네. 그 각 뭐 티빙이든 웨이브든 심지어 넷플릭스도 그렇고 오리지널을 이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래요. 일주일에 하나씩 아니면 일주일에 2개씩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기존 TV 프로그램이랑 같이 네. 조사를 해서 순위 발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TVN, OTT 뭐 통합 조사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마침 그 티빙의 환승연애 2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커플 네. 예능이 있는데 네, 네. 전체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예상을 못했는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OTT 오리지널 예능이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구나. 저도 좀 살짝 놀란 케이스였습니다. 네. 네. 자, 시청률은 매일 또 매시간 이렇게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펀덱스 화제성 지수는 발표 주기가 좀 있습니까? 네, 그 화제성은 매일매일 집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률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방송 한 시간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하면은 네. 본 방송을 본 사람부터 해서 재방송을 본 사람 아니면 앞으로 볼 사람들의 반응까지 일주일 동안의 반응을 이제 집계하는 게 화제성 지수입니다. 네. 펀덱스는 화제성과 같은 호흡으로 발표가 되긴 하지만 네. 특히 그 종용이 된 다음에 한 작품이 종용이 되면 최종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의 펀덱스, 즉 재미의 점수는 최종 몇 점이다라는 거는 종용 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바닷가에서 진주알 찾듯이 숨겨진 보석 같은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이 원 대표님 만나니까 원 대표님 또한 콘텐츠를 사랑하는 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순우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대표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뉴스킹의 새 코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인 7월 26일 화요일 용감한 사람들의 약칭인 용자들이라는 코너가 처음 방송됐습니다. 여야에 대해 가릴 것 없이 용감하게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기획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대놓고 편을 드는 등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친 표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양문석 박사와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가 패널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양문석 박사가 이재명 의원의 팬이다. 팬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는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언론인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누구의 팬이다, 팬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런 표현을 대놓고 하는 것은 평론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이 나온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근거는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편을 든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날 발언은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시 개항에 출마할 때 공천을 부탁했다는 폭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의원이 당의 요청으로 인천 개항에 출마했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당시 이 의원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으로 시끄러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명을 요구하는 게 과도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의원의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유권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근식 교수도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양문석 박사가 자신이 이재명 팬이라고 밝히면서 이 의원이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어이없는 공격을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며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앞뒤 다른 주장에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근거 없이 어이없는 공격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니 과도한 편들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어서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선보인 코너였는데 출연자의 발언이 균형감을 잃어서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지난 7월 26일 유럽 도시기행 책을 쓴 유시민 작가가 뉴스킹에 출연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오늘은 책 내용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다고 해서 주로 책 내용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경찰국 신설, 청와대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책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니 저자 초대석의 성격이 무엇인지 애매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신간을 내서 유시민 저자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가 되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또 짚어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7월 29일 방송된 야구 덕후 코너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날은 내년 3월에 열리는 WBC에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를 뽑아도 되는가가 주제였습니다. 이날 출연한 박동희 기자는 프로구단 키움의 안우진 선수가 고교 재학 시절 후배를 폭행해 국가대표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이미 받았고 WBC가 이벤트성에 가까운 대회라는 점, 그리고 안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줬는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WBC 선발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한 차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 다른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는 논의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다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는데 선수의 실력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운동계에서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도자나 프로구단이 팀 성적 등을 위해서 실력 있는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거나 그들의 가혹행위가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봤기 때문인데요. 이재영, 이다영 선수나 고 최숙현 선수 사례에서 충분히 그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많이 분노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과도하냐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서 선발하지 않기엔 아쉽다는 식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아사다마오가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네. 결국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어요. 교수님도 네. 보셨죠? 네, 저도 이동하면서 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좀 뉴스를 보았는데 한국 병원에서 일본 피겨 선수 아사다 마오양이 이제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서울의 특정 병원 응급실까지 인용해가지고 방송사 뉴스와 유사하게 보도했더라고요. 네. 뭐 거기에 제목도 아사다 마오양의 친아버지가 뭐 한국인이다. 이런 허위 내용까지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을 이게 언론사에서 확인 없이 그대로 네. 이제 뉴스화한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가짜 뉴스였는데 근데 요즘 이런 영상들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그 불법 허위 정보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도 심각한데 최근에는 특정 개인이나 그 집단의 적대감을 조장해서 그 시청층을 이제 끌어모으는 그 혐오적 콘텐츠 수준이 사실 더 심각합니다. 네. 이를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피해가 뭐 사회적이나 개인에게는 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혐오 표현과 그 불법 허위 정보는 그 장기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 자체를 해체하고 또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개개인의 갈등을 부추겨서 차별적 행위, 심지어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 표현이 그 거미줄처럼 얽힌 공생관계에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네. 서울신문 7월 28일자 그 욕먹어도 남는 장사, 언론, 유튜버, 정치인은 혐오 공범들 이런 기사에서는요. 그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 혐오 문제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사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그 제기됐습니다. 아주 제목이 참 섬뜩한데요. 언론, 네. 유튜버, 정치인 모두 너희들 공범들이다. 특히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네. 좀 무섭네요. 그 앞서 그 서울신문 기사는 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혐오 문제를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심층 보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7월 28일자 기사는 이른바 혐오 표현을 혐오파리로 규정하고 이것이 이미지를 신경 써야 할 정치인이 그 사회 소수자나 여성을 공격하는 표계산에서 나온 아주 정치공학적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혐오파리인 혐오 표현을 막고 그 비판해야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심이 곡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기사는 여기서 언론, 그
그 유튜버, 정치인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그 혐오의 실타래 안에서 그 혐오의 그 가해자, 스스로 그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혐오 스피커들이 어떻게 공생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혐오 팔이다, 또 혐오 스피커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기사에서 이제 한 사례로 제시한 게,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의 7글자 공약에서 이제 혐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들이었죠. 후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한 줄이 게시되면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비평 방송 시간에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다수의 언론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뉴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비카인즈로 그 공약 발표 직후에 관련 기사량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1월 7일부터 2월 6일 한 달간 이 관련 기사가 1136건이나 됐습니다. 네. 뭐 깊이 있는 분석 기사도 많았지만은 혐오만 조장하는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특히 이제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대 남성인 이대남이 열광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멋지다, 뭐 필살기다라고 한 반응을 옮겨졌거나 한 줄 공약에 달린 뭐 실시간 댓글과 좋아요 수를 중계하는 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그 혐오 장사에 익숙한 유튜버들이었는데요. 네. 이 유튜버들은 그 서로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극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서 그 이런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커뮤니티에 소개되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동향을 소개하는 언론사가 그 동향을 다시 뉴스화하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뭐 혐오파리에 그야말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유튜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 어떤 이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은 정말 득달같이 이 달려드는 유튜버들, 사이버 레카라고 하던데 이 문제도 네.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사이버 레카는 그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그 견인차가 오지 않습니까? 네. 즉 이것도 이슈만 터지면은 달려가서 이제 생중계하고 그 자극적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유튜버를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신문의 기사에서는 이 사이버 레카가 그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퍼나르기에 나서면서 뭐 사회적 공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혐오의 표적이 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이버 레카가 그 왜 생기느냐? 그 바로 영상 조회수 그리고 슈퍼챗이라고 하는 시청자가 직접 주는 현금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그 한 4년차 유튜버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유튜버는 조회수에 따라서 그 유튜브가 매달 정산해주는 돈이 월 2천만 원쯤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크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뭐 핫이슈나 네. 포털 뉴스에서 막 많이 읽힌 기사, 뭐 온라인 베스트 게시글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고요. 화제가 된다면은 뭐 연예인의 사생활도 거론한다니까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이버 레카들의 주장이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데에는 언론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네. 유튜버 주장과 일부 커뮤니티 내용을 그대로 뉴스로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전달하는 점이 아마도 이렇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언론이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거짜뉴스다, 잘못된 혐오 표현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루었다면 이런 문제가 뭐 정치권, 뭐 유튜버, 사이버 레카, 언론의 혐오 공생관계라는 오명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기사에서는 그 이슈를 속보 처리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도 그 사이버 레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 꼬집고 있는데요.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에 나온 기사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니까 신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언론은 이제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해프닝으로 끝날 이슈조차 부각시켜가지고 이 가짜 뉴스나 그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뉴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에서도 이렇게 언론에서 나타난 네. 이런 편견, 혐오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갑자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갈라치기나 뭐 소수자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를 일일이 규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오히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보장하고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거 우리 반론과 같은 그런 대항 표현 네. 이런 거를 언론사가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요. 이런 대안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 언론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면 반론이나 반대 의견을 게재하는 등 언론사 차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언론사 내부에서는 뭔가 무결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론 요청 같은 것이 오면은 굉장히 이거를 작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네. 보도하는 거를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혐오 표현이나 허위 정보를 막 일일이 이게 문제 있고 저게 문제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론의 기회를 더 줘라. 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뭐 혐오적 허위 정보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비판도 있다. 결국에는 이게 뭐랄까요?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론의 영역에서 오히려 더 크게 부각시켜서 네. 그 시민들에게 이제 교육 효과를 주자는 거죠. 사실 가짜 뉴스라고 명확하게 지정해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걸 더 부각시키면은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는 좀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보기보다는 네.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정통 언론사들이 이런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외부 칼럼의 경우는 언론사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칼럼 하단에도 보면은 뭐 이게 신문사, 언론사는 좀 다릅니다라는 명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의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칼럼을 기고하는 필진들이 제가 틀렸습니다. 뭐 I was wrong about 이걸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칼럼조차 잘못됐다는 게 발견되면은 일종의 이제 반성문식의 칼럼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언론도 인정하고 필진도 인정하고 네. 고쳐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언론은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덮고 네. 아주 묻어버리기보다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다는 거죠. 뭐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네. 이런 뉴욕 타임즈의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 언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정립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내가 틀렸다. I was wrong. 뭐 어떤 언론사로서의 책임의식? 겸손함? 좀 이런 게 엿보이는데요. 네. 이제부터라도 뭐 우리가 틀렸습니다. 틀렸었네요. 이제 보니. 뭐 네. 혹은 바로 잡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자주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